여봐, 여봐, 자. 난 여자를 버려두고 담배에다 새로 불을 붙였다. 마음이 조금 놓였다. 난 여자가 먼저 약속을 어겨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. 밤이 한결 더 조용해진 것 같다. 빨리 불 끄고 자요. 아까 여잔 쉬미즈 바람이 되자마자 재촉을 해댔다. 이봐, 난 네가 여자기 때문에 돈 주고 사온 게 아니야. 여잔 이불깃을 턱으로 끌어올리더니 한참 눈을 껌뻑이고 있었다. 혼자 있기가 못해서 부른 것뿐이니까 여기서 밤을 지내주기만 하면 돼. 여잔 그제야 조금 웃었다. 당신은 좀 이상한 분이군요. 대신 나보다 먼저 자선 안 돼. 여잔 입을 반쯤 벌린 채 머리를 끄덕였다. 그리곤 곧 눈을 감아버렸다. 300원이면 싸다고 생각했다. 몇 번 여자를 불러보았다. 그녀가 깨어있길 바라진 않았다. 그러나 여잔 그때마다 눈을 보시시 뜨고 나를 돌아다 보았다. 목 아래 깔린 그녀의 머리숱이 보였다. 나보다 먼저 잠이 들어선 안 된다는 약속을 이 여잔 자기 몸값쯤으로 계산한 모양이었다. 그건 좀 곤란하다. 내 쪽이 그녀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마음을 꼭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. 구석에 놓아둔 휴대용 녹음기와 카메라가 좀 마음에 걸리기는 했다. 흔히 이런 여자들은 아침에 먼저 일어나 가버리기가 쉽고 대개 그때의 손버릇은 좋지 않게 마련이다. 마침내 여자가 자고 있다. 난 그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. 아무래도 금방 잠이 올 것 같지 않다. 역시 난 고향을 찾아들었고 그래서 조금은 흥분하고 있는 것일까? 아니면 이 여행에 대한 미지근한 책임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는 것일까? 그것도 아니면 아까 낮에 차에서 너무 자버린 때문인가? 남 기자, 본 적이 전남 시입이었죠? 어느 날 느닷없이 문화부장이 나에게 물었다. 네, 그렇습니다만 시읍이 나와 관계된 것은 이력서와 호적, 초본뿐이었지만 난 그렇게 대답하는 수밖에 없었다. 잘 됐습니다. 남 기자 이번에 고향에 좀 다녀오시오. 뜻밖의 호의였다. 난 조금 의아스러운 얼굴을 지었다. 난 문화부 기자 가운데서 근무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. 문화부장과 각별한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. 부장의 호의가 수상쩍었으나 어쨌든 잘 됐다 싶었다. 그러지 않아도 난 어디나 좀 훌훌 한 차례 떠돌아다니고 싶던 참이었다. 한 며칠 묵으면서 이걸 좀 이야기로 만들어 오시오. 어디서 들었는지 부장은 시읍에 승천한 줄광대가 있다고 하더라면서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여서 재미있는 기사거리가 될 수 있을 테니 좀 자세히 취재를 해오라는 것이었다. 좀 어려운 일이군요. 그럼 남 기자를 포상 여행이라도 시켜주는 줄 알았어? 그게 아니라 거짓말 같은 걸 참말로 만들어 오라니 말입니다. 남 기자는 문학적 센스가 있는 사람이니까 잘 해낼 겁니다. 난 부장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. 하지만 그 문학적 센스라는 말에 입속이 썼다. 그것은 내가 문학을 지망했으면서도 한 편의 작품도 쓰지 못했다든지 하는 그런 이유에서가 아니었다. 우선 나에겐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건 전부를 포함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에 어떤 소설적 질서를 부여하는 능력이 없었다.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면 멀쩡하게 조리가 정연하다는 생각의 흐름이 갑자기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. 이 말도 적합치가 않다. 나의 머릿속은 혼란이란 말로 딱 잘라서 규정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. 결국 내가 소설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였다. 부장이 나에게 문학적인 센스가 있다고 한 것은 단지 내가 문과를 나왔다는 이유에서였을 뿐 나를 비꼰 것은 아니었다. 그래서 난 비위가 더 상했다. 그러나 난 대답했다. 어떻든 가보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미지근한, 말하자면 포상여행이 아닌 출장여행으로 난 어젯밤 서울역에서 7시 야간 열차를 탔고 아침 5시엔 광주에 도착했다. 서울은 저녁이었고 광주는 아침이었다.
그러니까 밤은 서울과 광주 사이에 있었다. 난 그동안 줄곧 잤다. 어쩌다 눈을 떠보면 창밖에서 어둠이 서울 쪽으로만 몰려가고 있었다. 광주에 내려서 대강 아침을 먹고 다시 시읍행 버스를 탔다. 버스에서도 난 잤다. 그저 잤다고만 할 수는 없겠다. 다른 사람들은 자지 않고 있다든지 유리창을 흐르고 있는 것은 밤 대신 낮이라는 것 등을 알고 있었으니까. 이번엔 유리창을 흐르는 것이 서울 쪽이면서 광주 쪽이라는 것도. 산비탈 신장로를 비스듬히 기운 전봇대들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때였다. 차가 그 전신주 사이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비키면서 달렸다. 겨울한철 깜빡 잊혀진 산골의 주름살 같은 놈뱀이들도 지나갔다. 그러나 그 대부분의 시간을 난 자고 있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내가 자고 있는 동안 자동차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아무렇게나 지나가 버렸다. 그리고 버스는 광주를 출발한 지 4시간 만에 터덜터덜 시읍으로 들어섰다. 20년 만에 나의 고향이라고 하는 땅을 밟는데 불과 14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나에겐 무척 생소하게 느껴졌다. 그러자 난 정말로 시읍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. 사지국이라도 찾아볼까 했으나 나는 언뜻 눈에 먼저 띈 이 여관으로 들어와 내처 낮잠만 자버렸던 것이다. 잠이 깨어난 것은 시계가 5시를 지난 뒤였다. 그러니까 지금 잠이 오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자버린 탓일 게다. 하긴 난 서울집에서도 일요일이면 밤과 낮을 뒤집어 살기가 일쑤였다. 낮에 잠을 자고 밤을 뜬 눈으로 지내느라면 난 다른 사람의 두 곱을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. 더욱이 그 시간만은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있다는 쾌감까지 덧붙었다. 어쨌든 지금 여전 자고 있다. 여봐. 난 다시 여자의 뺨에 손바닥을 대고 흔들었다. 아까부터 여자에게 물어보려던 말이 지금 막 떠올랐기 때문이다. 아까 저녁 무렵 잠이 깨었을 때 얼굴이 답답해서 세수를 좀 하셨더니 물이 없다고 했다. 가뭄에라 시골이라서 그렇답니다. 주인 여잔 행장거지로 내가 위쪽에서 온 사람임을 알아본 모양이었다. 물을 길어다 줄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젓갈색으로 녹이 쓴 수도를 가리켰다. 날이 어두워지니까 여자가 이번엔 촛불을 켜들고 왔다. 파리똥이 까맣게 오른 30와트 전구엔 아직 불이 닳지 않고 있었다. 시골이 되어서 늘 그렇답니다. 별로 답답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 얼굴로 전구를 쳐다보았다. 난 저녁을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거리로 나와버렸다. 여자를 한 사람 사고 싶었다. 그러나 난 시읍의 형편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. 아무에게나 물을 수도 없었고 찾아갈 만큼 기억에 남아있는 이름도 없었다. 밤을 혼자 지내긴 죽어라고 싫었다. 하는 수 없이 여관으로 와서 심부름하는 아이놈에게 부탁을 했다. 밤에 이런 거 손대면 네가 책임져야 해. 아이놈에게 녹음기와 카메라를 가리켰더니 이 여잔 절대로 그런 곳은 안 돼요. 아이놈이 반시간쯤 뒤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야 그렇게 나에게 살짝 대답했다. 한데 지금 생각이 났다고 한 것은 여자를 사러 나갔을 때 다림목 집에서의 일이다. 그 앞을 지나가려니까 문득 눈에 뜨이는 간판이 있었다. 흰 바탕에 노란과 검은색의 테를 두른 모양이 한눈에 장의사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. 문제는 그 간판 말이었다. 승천 장의사. 이것이 그 장의사의 이름이었다.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난 부장의 부탁을 생각했던 것이다. 그런 말을 간판으로 삼고 있는 장의사 주인이라면 뜻밖의 재미있는 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주인과 하룻밤 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이번 여행의 채무를 일찌감치 치러버릴 심상까지 생겨났다. 난 우선 누구에게나 그 사내, 아마 틀림없이 사내리라. 그것도 약간 기분 나쁜 잿빛 얼굴색을 하고 어쩌면 두껍고 검은 테 안경을 썼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 여자와 같이 있게 된 뒤로도 여러 번 그것이 생각나긴 했으나 그때마다 금방 다시 잊어버리곤 해서 여태 물어보질 못했던 것이다. 물론 꼭 지금 알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. 여봐. 여잔 겨우 눈을 떠보고 귀찮은 듯이 아이, 아직도. 잠에 취한 소리를 하곤
반쯤 벗은 몸을 아주 돌아 누워 버린다. 요거 봐라. 난 갑자기 얼굴이 화끈하더니 그대로 온몸이 더워지기 시작한다. 어차피 고지 듣지 않을 약속이었는걸 뭘.